오늘 우리가 아침에 살폈던 잠언 말씀 기억하십니까? 잠언 22장이죠.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교육 헌장이라 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 이거는 교회 교육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인생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이대로 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멋진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해요. 그것을 위해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모든 상황들을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핵심이 뭐냐면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하지 말도록 교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의 40%가 서울대학을 입학해서 과외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한국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갔는데 스스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받아왔던 교육인 공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일정 수준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양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하지만 공부할 기회를 못 받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글을 깨우치고 셈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 필요가 있는 곳에 투입을 하자. 자, 이것이 공교육의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부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글을 깨우치고, 그렇죠? 셈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보장받으니까 이건 아주 좋은 기회가 됐지만, 반대로 특별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교육은 어디에서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필요했습니다. 작전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면 움직여져야 되는데 무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군대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기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동일한 제품이 만들어져야 하는 데는, 그죠? 자기 생각이나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자, 이것을 위해 시작된 것이 공교육입니다. 자, 넘어가죠. 자, 이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뭘 만드는 거냐면요, 기능을 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가 밀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었는데, 뭐요? 기능 인간을 만드는 걸로 초점이 옮겨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예요? 입시가 중요한 가치예요.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완전히 전도돼 버렸죠. 사람됨의 가치가 어떠냐?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남들보다 좋은 위치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도덕성이 없으니까 사회가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생각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구조악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공교육의 문제점은 개인적인 특성과 재능이 무시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술 이걸 다 잘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잘하는데 체육이 안 되는 애들의 점수를 올리려고 체육과외를 받습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뭐가 흥미가 있지,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죠? 획일적인 평가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공교육의 문제였어요. 자, 평균 점수에 매달리다 보니까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특별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다 잘하도록 만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해 온 거죠. 자, 여기에 뭐가 사라지게 됐냐면 창의성. 네. 창의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 이제 세계관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자, 실용주의 사고가 아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존재가 어떠냐 중요하지 않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가 불분명해요. 자, 이미 키워놓은 아들,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걔가 왜 이 과를 선택을 하고 왜 이 대학을 가야 하는지 같이 의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언제 주로 의논합니까? 시험 본 다음 점수를 놓고. 그러니 이게 잘못된 거지. 여기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15년 동안 군에서 청년들이 군에 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너 왜 이 전공에 이 대학을 선택했냐?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점수요. 점수가 좋아서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가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그 아이가 평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도록 가는 길이었느냐?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이 실용주의 세계관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뭘 기능을 잘할 수 있느냐. 즉, 쓸모 있느냐. 쓸모 없으면 취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은요, 얘가 정말 무슨 기능을 잘할 수 있을지 어렸을 때부터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봅니까? 보지 않아요. 살피지 않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세상에 가보니까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야만 인정을 받으니 그때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상대주의 사고가 이미 뿌리를 내렸어요. 이 상대주의 사고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그렇다고 해야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 이젠 내가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세상을 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공손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맞는데요, 지금 세대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정말 진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한 적이 없고, 사람됨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가치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부모하고 혼만 난 거야. 잘못했다고 이야기 들으면서 혼이 나서 그 얘기를 들었지, 스스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내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거를 그 부분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정하면 사실이고 인정 안 하면 사실이 아니기도 해요. 내가, 사람들이 다 가치 있다 얘기해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예전에는요, 다 같이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했지만 지금은 저는 아닌데요? 그럼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교육 현장으로 가보죠. 이게 상대주의인데 네가 중요해,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는 거야, 네가 모든 걸 정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 현장을 딱 가보니까 어때요?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 교육 현장에서는. 네.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뭐만 하래요? 지금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애들에게 이 역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포기. 지금 학교 교육 현장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50%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학원에 와 있는 아이들의 20%를 보고 학원을 움직입니다. 나머지 80%는요, 학원에 기부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말아요. 그 돈을 매달 선교지에 보냈으면 하늘의 상급이라도 있지. 거의 놉니다. 부모의 눈을 피해 완벽하게 노는 시간을 갖는 중이에요. 공부 안 하래 거기 보내봐야 정말 쓸모없어요. 차라리 그 아이를 위해 그 돈을 버린다 생각하고 학원 가지 말고 놀게 하고 여행을 보내십시오. 차라리 그게 훨씬 더 그 돈을 유용하게 쓰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이에요. 애들이 말입니다. 세계관은 상대주의를 배우고 있는데 정작 나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 그래서 반발하고 포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사람됨을 위한 참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렇게 교육하면은 도태될 거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학원 안 다니고, 에? 성적 안 올라가고, 학교 공부 잘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거 아니겠어요? 두렵죠? 근데요, 어차피 안 된다니까? 그걸 못 내려놔, 부모들이. 어차피 안 돼요. 3% 안에 들어야 공부로 성공한다니까. 그거 아니면 똑같아요. 자, 그럼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이분이 누구냐면 200년 전에 독일의 시골 마을에 목회하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위인들이 기록했던 고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 이거 봐라, 요즘은 학교라는 게 있는데 학교가 없던 이 시대에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때도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했나 보니까 위인들이 기록한 고전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핵심이냐면 사고. 어떤 사고? 창의적 사고. 네. 창의적 사고가 이 교육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 카를 비테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자, 자기 아이를 야, 내가 이렇게 한번 교육을 시켜봐야 되겠다 하고 이걸 다 준비해서 홈스쿨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죽어요. 둘째는 전응아예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다 자료로 남기면서 이 아이를 전응하였던 아이를 이 교육 방법을 가지고 시도를 한 거예요. 자, 말하자면 다른 교육을 한 겁니다. 공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새로운 교육 방법이 아니고요. 과거에 위대한 고전을 남겼던 위대한 인물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체계로 만들어서 체계로 삼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한 거죠. 16살에 전응하였던 그 아이가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6살에. 자, 이건 조금 다른데 한국은 홈스쿨이 인정이 안 되죠. 홈스쿨, 집에서 아이를 가르쳐서 일정한 수준이 되면 인정하는 거 한국은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학교를 안 다녔더라도 그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에 있으면 대학도 바로 가요. 근데 얘가 그렇게 된 거죠. 전응아로 태어났는데 16살에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베를린 대학 법대 교수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놀라운 일이죠. 이 교육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 위대한 고전을 읽고 그 고전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울 때 읽든 못 읽든 원전을 읽힌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이니까 그리스어를 할 수 있었고 그 철학자들이 있던 책의 원전을 같이 읽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애들이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이해하겠나? 교육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폭넓은 어휘력을 갖는데요. 쉽게 이해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 쉬운 단어를 쓰면 어휘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써야 되는데 누가 어려운 말을 써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어려운 말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육의 대물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의 아들이 전응하에서 20대에 베를린 대학의 교수가 되는 이런 분명한 현저한 열매가 있었는데 이게 묻혀버렸어요. 이 책이 없어진 거야. 아무도 이 책이 있는 걸 몰랐다가 하버드 도서관에 어떤 교수가 옛날 고서들을 이렇게 뒤지다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 자, 이때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이 책을 읽고요, 말 그대로 열광을 했답니다. 아주 대표적인 두 교수는 이 카럴 비테 목사님의 자녀교육법 따라 실제로 아이를 교육을 시켰대요. 레오 위너라고 하는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모두 천재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대요.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아니, 당신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카럴 비테 이 교육법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재가 될 수 있다.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요. 이 레오 위너 교수가 아들은 14살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요. 딸 둘은 14살, 12살에 여대에 입학을 합니다. 특별히 14살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이 아들이 노버트 위너인데요. 18살에 하버드 대학 박사가 됩니다. 뭐 한 거냐면 카럴 비테식으로 아이를 그냥 키운 거예요. 하버드 대학, MIT 대학 세계 최고의 공대거든요. MIT. 교수로 있다가 인공두뇌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이 노버트 위너가. 뭐 했는데요? 수학과 과학을 최첨단으로 깊이 있게 공부한 애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창의적 사고를 훈련하는 이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럼 다른 과목들은 공부 안 하느냐? 공부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오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형식의 교육을 받는 거죠. 자,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문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마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가정환경에 비슷한 수준에서 살았는데 과연 세대를 이어가면서 5대까지의 어떤 후손들이 나왔을까 하고 추적을 해간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예요. 이 후손과 마크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현저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후손에게 성경을 삶의 지표로 삼도록 원칙을 세워서 가르쳤어요. 마크스 슐츠는 성경과 그런 인물들이 만든 고전과 전혀 상관없이 공교육을 하게 한 거예요. 환경은 좋았죠. 똑같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성경이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의 영역이지만 인문학자들이 이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 모임에서 인문학이란 뭐냐?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학문인데 이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학문에 있어서 그 바탕이 되는 게 성경이다라고 하는데 생각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지표를 삼게 했고 마크스 슐츠는 말 그대로 실용주의, 상대주의에 입각한 공교육에 따라 그냥 교육을 시켰고 가진 게 많으니까 충분히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거죠. 자,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5대에 걸쳐서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 896명이고요. 여기에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4명,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특별히 준비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배출이 됐습니다. 자, 같은 수준의 경제력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게 했던 마크스 슐츠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빈민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 460명. 그리고 이 교육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마커스 슐츠 후손들을 위해 정부가 생존을 위해 지원했던 돈이 1,500억이랍니다. 무엇이 이 두 가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뭐예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됨이 가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었느냐의 유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뭐다? 최고의 도구가 성경이다. 이겁니다. 성경이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예를 들었는데, 자, 카를 비테식 자녀교육법은 인문고전 독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반드시 읽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뛰어난 이런 집안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자, 빈민들과 교도소에서 일하던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얼 쇼리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인문 고전을 읽히고 성경을 읽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얼 쇼리스.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중에 라파엘 피자로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형제.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책에 썼어요. 자, 두 사람은 라파엘, 피자로. 자, 두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푸에르토리코계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접해요? 마약, 폭력, 총기 등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삶을 사는 거죠. 라파엘 피자로의 형은 대부분의 푸에르토리코계 10대 아이들처럼 마약과 폭력과 도박의 일상의 삶을 살다가 사람을 죽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 집안의 같은 부모 밑에 같은 지역에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죠? 그런데 라파엘 피자로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진학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리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얼 쇼리스가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하고 다시 되짚어 본 거죠. 그랬더니 원인이 뭐라고요? 인문 고전을 라파엘 피자로가 읽으며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남아있는 인문 고전들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 그 배경에, 사상적 배경에 신앙이 있어요. 이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전들이요, 힘이 있어요, 힘이.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뭐가 동반되면? 성경이 동반되면 그 아이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이에게 부여된 재능이 다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크는 아이를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 사용하시겠죠. 이게 원리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고전을 읽히는 것, 여기에 이제 딱 박힌 거죠. 그런데 카를 비테 목사님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라파엘 피자로는 형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고전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건 뭐예요? 사고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훌륭한 가문이었으니까 후손들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라파엘 피자로의 경우는 정말 낙후된 빈민처럼 살고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주변 환경도 다 그러했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교육의 혜택을 누린 것도 아니지만 그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고전을 읽는 거였다. 얼쇼리스는 그래서 이 교육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에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최고로 좋은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입니다로 인정해주는 학교가 된 거예요. 이 학교가 세인트 존스 대학입니다. 중등과학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래참여단 홍도경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참 놀라운 게 우리 아이들은 에너지도 넘치고 창의력도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거를 좀 더 가르치면 좋을까, 어떤 것을 많이 주면 좋을지. 많은 선생님들이 모든 정보와 지식을 전부 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다 넣어줘야 된다는 열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교육의 효과는요, 외웠던 거를 다 잊어버리고 나서 남은 그 무엇이라고 합니다. 외웠던 걸 다 잊어버리고 나서 남은 그 무엇이 결국 내 몸에 체화된 능력이거든요. 그게 사고력이고 협동력이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기르는 것은 4년 동안에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을 다 외워가지고만 해결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적지 않으면 도태되는 적자 생존의 대학, 4년 동안 꿈조차 갖지 못하는 가난한 우리 청춘 집합소가 아니라 진정한 배움이 있는 대학, 저는 이것이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미국의 아주 작은 대학에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도시에서 벗어나 1시간 정도 달려 아나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1696년에 설립된 세인트 존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입니다. 전교생이 4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대학. 어딜 가나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Oh, you have to read. You have to read a lot. Definitely easily 100 books. I'm not sure what the specific number is, and a lot of times it depends on how many things you read in each class. 세인트 존스에서는 대학 4년 내내 100권의 고전을 읽습니다. 철학부터 수학, 과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커리큘럼의 전부입니다. So this is our new program room. It's where we keep a special edition of all the books that we read over the 4 years here. It's really crazy to think that as a junior, I'm done with half of them. I have half of them still to go, but it's amazing to see them all in one place.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어렵고 접하기 힘든 고전을 읽을 뿐 4년 내내 똑같은 과정을 공부하는데요. 취업에 몰두하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세인트 존스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Not just memorizing and not just following rules, but thinking about why are those the rules? Are there other rules that there can be? Are there things, I think there are a lot of them, that aren't susceptible to rule formulation? 특별한 전공 없이 졸업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법, 금융,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의 수학 수업. 다른 모든 수업과 마찬가지로 탁자에 둘러앉아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자신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준비해 옵니다. I think necessarily since the radius is the same, and Euclid tells us that every point, like coming from the center of the circle. I think that an intersection sort of follows from that. So we know B's radius is gonna like touch A's center. So it must intersect. Somewhere. 모든 수업이 토론 수업입니다. 토론을 주도하는 것은 학생입니다. These are X values. It allows us to see how knowledge is acquired because, you know, the process of learning new discoveries pretty much stays the same. So the discoveries we make now use a lot of trial and error and strange kind of ways of reinterpreting old knowledge. Incumbent upon all of us to lead. We're not sure who prior led them upward. But is there any motivation for him to do so? Not necessarily. My first reaction was kind of like a societal like duty or something. 이 교실에서 교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What does it mean to experience, see the good?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High school, we are like passive. We have to listen. But now here, like I have to be more like active, and then I had to be prepared a lot. Actually, because like to speak up and then to talk with others. So I think I study like harder, and then I spend lots of time for homework. Yeah. And I feel like I'm learning now. Yeah.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은 세인트 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대학 4년 동안 오직 100권의 고전을 읽히는 세인트 존스의 교육 철학. 이곳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긴 안목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그려나갑니다. 창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현상이나 상황들을 부딪히게 됐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고전을 읽히고 창의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교육의 핵심입니다.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아까 그 이주찬인가요? 여학생? 그러니까 한국 학생, 예? 박주찬? 한국 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한국말로 인터뷰를 한 것도 있어요. 이제 찾아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대요. 한국에는 수업 시간에 책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시험 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매일 매 수업을 질문하고 답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참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사고를 하는 거죠. 이 마음껏 사고를 하는 이 시스템에서 자기 인생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지천 교수가 마지막 쪽에 했던 이야기처럼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한 긴 안목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카를 비테식 자녀 교육 방법의 본질입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도 고민합니다. 남의 집 아이 때문에.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데, 이 분위기에서 이 시스템의 아이들을 그냥 방임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품을 떠나는 날까지 정말 치열하게 전투만 하다가 끝날 겁니다. 어떠십니까? 성진기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결국은 치열한 싸움 하다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거나 대학 가서 잘 졸업하고 취업하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 구조 속의 3% 잘하고 있는 애들은 일단 우리가 제껴놓자고요. 3% 안에 안 들 거죠? 우리 애들은? 들게 하고 싶어요? 기대지요? 안 될 걸 알면서 결국은 부모 자녀의 관계도 깨지고 청지기인 부모의 직임도 망각하게 되고 아이들은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부모 품을 떠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하고 자라게 될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렇게 했다가 도태되면 어떡할까? 자, 그럼 뭘 기억해 보라고요? 라파엘 피자로를 생각하십시오. 얼쇼리스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마약, 폭력, 총기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빈민과 다름없는 열악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현저하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 고전을 읽고 크는 거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만큼 더 확실한 답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시도하십시오. 꼭 해보세요. 세상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안 믿죠, 하나님? 우리 안 믿는다니까? 두 영역에서는 절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녀 양육은 절대 하나님 안 믿고 돈 문제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건 내 식대로 해요. 믿어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미국의 교육위원회나 하버드 대학 교수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시도하셔야 합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성경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이고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16살쯤 대학 가고 18살쯤 박사학위를 받게 하는 아주 훌륭한 정말 확실한 현실적인 교육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 지금까지 그게 안 됐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은 대학에 와서 저걸 하게 하잖아요. 그죠? 아직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과 외계인들을 만나셔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가정들이 꽤 있으실 텐데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가 가진 강점을 보십시오. 잡초 뽑는 거 적당히 하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컸어. 근데 까먹어.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거 내려놓으세요. 요것만
이것만 해결되면 너는 될 건데 괜찮아요. 그게 있어서 이게 강점인 거예요. 괜찮아요. 뭐를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로만 취급해서 윽박지르거나 일방통행 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안 되는 걸 왜 하냐고. 안 되는 걸. 왜 안 되는 걸 계속 고집하냐고. 생각을 전환을 하십시오. 오늘은 이것으로 1시간의 시간을 가졌지만 제가 조금 더 준비하고 자료도 모으고 해서 2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던 건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은 성경으로 기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얘는 목사님 도저히 이래가지고 대학 못 가겠어요. 괜찮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건 괜찮다니까. 시도해보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신뢰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